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1부 노인의 이해를 설명할 경희대학교 친고령 특성화대학원 노인학과 김영선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절로서 1절 노인 및 노화의 개념, 2절 노화로 인한 다차원적인 변화, 그리고 고령사회 치매 케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노인 및 노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절에서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고령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노화의 개념과 정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UN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라 하면은 만 65세 이상을 의미하고 초고령 인구는 만 80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령 인구 비율에 따라서 사회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고령화 서비스, 고령화 사회, 그리고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의미하고 고령 사회는 14% 이상,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전체 노인들 중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이 20%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한국의 노인 인구의 비율은 양적으로도 많은 측면이 있지만 매우 이제 속도에 대한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2017년 작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됐고 다음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약 36년에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나라 특히 프랑스는 115년에 걸쳐서 또 미국도 72년에 걸친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는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참고표에서 보시는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와 그리고 양적으로도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노인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노년학회에서는 그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생리적인, 심리적,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결핍,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저하가 되는 경우, 또 그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점차 결손되고 또 인체의 조직이나 적응 능력에 감퇴되는 시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정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정의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후에서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노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지각에 의해서 스스로 내가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자각에 의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한 역할 감소와 상실 부분에 있어서 직장 등과 같은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력상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력과 같이 그렇게 나이에 대해서 특정 연령에 이르게 되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많은 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기준으로서 만 65세를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원력상 연령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다음 기능상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나이 그리고 그 사람의 신체 혹은 사회적 심리적 특성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사람의 현재의 기능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노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노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상대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 특성은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노화에 대한 이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노인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서 기본적으로 노인은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신체적이고 생리적이고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 부분을 하나의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그런 정의를 내린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신체적인 측면에서 감퇴가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역할이 감소되는 부분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서 다음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노화를 전 생애에 걸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선이 건강한 노화 혹은 정상적인 노화로 본다면 아래쪽에 기울어지는 급격히 기울어지는 노화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노화 혹은 비정상적인 노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노화라고 하는 부분이 그 정상적 노화로만 설명할 수 있는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혹은 그 역할의 상실을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노력에 의해서 혹은 사회의 정책이나 사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 노화를 우리가 더 완화를 시킨다든지 혹은 노화를 경험하더라도 그 노화를 좀 더 덜 나타날 수 있게끔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되는 노화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우리의 삶을 또 노화의 시기에 있어서의 긍정적 변화를 유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앞으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활동적 노화, 그리고 성공적 노화, 그리고 생산적 노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적 노화는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비록 그 나이를 먹게 되더라도 우리 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또 사회에 참여하며 그리고 본인의 생활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든 그 사회 구성원들이 나이를 먹게 되더라도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키 컴포넌트로서는 건강과 참여 그리고 안전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건강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저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또한 그 운동이나 좋은 영양을 섭취하는 건강 증진의 요인은 최대화시킨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평생교육과 같은 교육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은 노년기라고 할지라도 신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의 안전한 생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WHO는 액티브 에이징 인덱스 AAI라고 하는 지표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건강하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안전한 생활을 하면서 또 본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다 자신의 역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이러한 자신의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활동적 노화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활기차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함의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적 노화입니다. 로아 칸이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가 그 노화를 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신체적인 질병이나 그런 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를 하고 적극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생애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노년기 동안에도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 생애에 걸쳐서 봤을 때 태어나서부터 젊어서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미고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데까지의 그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노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저하되고 또 기능적으로도 저하되는 측면은 분명히 나타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적으로 노화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다양한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개인의 노력 또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의 노화로 인해서 감소됐던 그런 신체적 기능적 측면을 보완을 하고 보다 그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공적 노화에 다다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조건을 발테스와 발테스라고 한 학자가 제시한 바로는 신체적, 정신적인 그리고 건강한 생활 방식, 그리고 활발한 사회 참여,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서 또 자신의 그 생활을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가 비록 신체적으로 그 저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게 됐을 때 비록 저하된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상을 통해서 보다 그 내가 신체적으로는 저하가 되었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당연히 이제 눈이 나빠지는 노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노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돋보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보완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원상태로 보상을 하게 되고 그 돋보기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또 내가 보고자 하는 책들을 또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나빠지고 귀가 들리진 않더라도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의 그 저하된 기능을 보상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성공적 노화에서는 비록 우리는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감소가 일어나지만 본인이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계속 건강하게 또 사회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산적 노화라고 하는 의미는 카로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좀 더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비록 아주 젊었을 때만큼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에 참여를 함으로써 노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신의 그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노인의 활동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OECD는 이러한 측면에서 적극적 사회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노인들도 유휴 노동 인력으로서 그 사회에 참여를 하게 되고 소득을 늘리게 됨으로
늘리게 되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노화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관점에서 노화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화에 대한 이론은 크게 신체적 노화, 그리고 심리적 노화, 그리고 사회적 노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론 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이론 네 가지는 소모 이론, 그리고 신경 호르몬 이론, 유전 조절 이론, 자유기 활성 산소 이론입니다. 소모 이론은 세포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과용되고 남용됨으로 인해서 이제 손상되는 부분을 말을 하고요. 두 번째 신경 호르몬 이론은 신체 기능이 회복과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호르몬이 노화로 인해서 분비가 감소가 되면서 신체가 회복되고 또 조절되는 부분들이 이제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유전 조절 이론은 DNA 안에서 그 노화라고 하는 것이 유전적으로 입력이 되면서 신체와 정신의 기능이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유기 활성산소 이론은 나이가 들면서 자유기 손상의 축적 효과가 이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노화가 발생되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리적 노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5가지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유리되는 이론, 지속성 이론, 사회 교환 이론, 성장 발달 이론, 그다음에 활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회 유리 이론은 노인이 이제 은퇴 등을 통해서 사회 중심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속성 이론은 노년기에도 노년이 되어서도 그 평생에 걸쳐서 나타났던 그러한 성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오히려 더 강하게 고착되는 측면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 사회 교환 이론은 개인이 또 개인 간에 또 집단 간에 그런 서로 교환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서 나이가 들었을 때보다 얻게 되는 측면이 더 많은 측면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성장 발달 이론은 노년기의 삶이 노년기 이전의 삶, 그러니까 유아기의 삶, 또 청년기, 장년기의 삶에서 수행했던 그 삶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의 정도에 의해서 좌우를 받게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다음 활동 이론은 노인이 됐더라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됐을 때 보다 우리가 노화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이론은 우리가 노인이 되면서 소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다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됐을 때 더 잘 보낼 수 있는 삶의 기간이다라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문화적 노화 이론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심리적 이론보다 더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담은 이론이 되겠는데요. 4가지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령 계층화 이론, 그다음 현대화 이론, 사회와해 이론, 그다음 하위문화 이론입니다. 연령 계층별 이론은 우리가 연령대별로 적절한 그런 사회적 역할 규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기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정을 꾸미게 된 장년에는 어떻게 돼야 되고 또 노인의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이론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술과 같은 현대화가 발전이 되었을 때 노인의 지위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 접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사회가 됐을 때 그리고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자동화되었다면 노인의 역할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고 오히려 젊은 세대와의 경쟁을 통해서 노인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사회와해 이론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소수에 있는 노인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노인 전체에 확산이 되어서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노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측면 또 노인에 대한 그 스티그마를 갖고 가게 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노인의 수가 적었을 때 나왔던 이론으로서 지금 이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초고령 사회 전체 인구 중에서 20%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게 되는 비율로 봤을 때는 보다 우리가 신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이론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와해 문화 이론은 노인들이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하위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뿐만 아니라 각 연령 집단별로 나타낼 수 있는 하위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노인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정한 하위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적인 노화 이론에서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측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본인의 노화에도 성공적인 노화를 할 수 있다라는 다양한 관점을 살펴봤고요. 그다음 세 번째 사회 문화적 노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인이 되더라도 다양한 역할 규범을 가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산업사회 등에 의해서 부정적인 측면 또 노인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갖게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다 좀 더 비판적이고 또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측면으로서 이 이론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시사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노화의 개념과 이론을 통해서 노화라고 하는 것이 전생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과정이지만 매우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노화 또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적 저하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보다 본인의 노화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서 보다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노화기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노화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다 강조를 해서 봤다면 두 번째 절에서는 노화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두 번째 절에서는 노화에 따른 변화를 신체 생물학적인 측면, 그리고 심리적 측면, 인지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들이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측면에서 WHO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건강 노화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화에 대한 변화 과정은 학습 목표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5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물적 노화, 심리적 노화, 인지적 노화, 사회적 노화, 그리고 기능적 노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화의 신체적 생물학적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표현대로 우리는 신체 구조의 변화 그리고 감각 기능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체 구조의 변화는 생물학적인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그런 세포적인 변화 그리고 섬유 물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각 기능의 변화는 대표적으로는 시력의 저하 그리고 청력의 저하 그리고 저장 능력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력과 청력에 대한 저하는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저장 능력에 대한 저하는 우리가 이러한 저장 능력의 저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사회 안에서의 그런 관계 유지나 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감각 기능의 변화를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이후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2차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고 이렇게 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성공적 노화 이론과 같이 이렇게 감각 기능의 저하 혹은 변화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다양한 보상을 통해서 그 원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또 사회적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 노화를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만성 질환의 증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증가가 되고 있고 어르신들은 복용하는 약이 이제 중복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는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치매나 혹은 여러 가지 노쇠와 관련된 노인성 질환과의 연관성도 매우 중요한 위험 인자이므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명과 사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수명을 평균 수명, 기대 수명,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건강 수명은 이제 73세로 늘어났고 또 기대 수명은 80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시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라고 하는 것을 줄여주는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이제 10년의 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6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프면서 무조건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사시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를 계속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노력 그리고 정책의 다양한 개입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지지라고 하는 다양한 폴리시 믹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여기에서 함의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우리가 내가 지금 건강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주관적 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어르신들은 나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면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심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신 인식을 가지시게 되면서 스스로 사회적인 활동을 줄이시고 또 사회적인 관계를 줄이시게 되면서 사회적인 고립과 소외가로 연결되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이러한 건강 또 주관적인 노화라고 하는 측면이 본인이 사회적인 활동 또 이후에 그런 심리적인 상태까지 매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객관적인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건강에 대한 것도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본인들이 보다 더 건강한 활동과 또 사회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개입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노화의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생물학적인 노화라는 측면과 또 감각 기능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가 단순히 이제 수명, 사망의 연령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노후를 유지하신다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또 주관적인 건강이 객관적인 건강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도 높이는 측면에 다양한 개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함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노화의 심리적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살펴봤던 심리적인 이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내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동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에 그 근거를 하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조심성과 경직성이 증가되고, 또 노인 우울에 대한 측면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회상이 삶에 대한 회상을 하는 측면이 좀 더 커지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요양 시설에 들어가시게 될 때 본인이 쓰시던 가구나 본인의 가방 등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갖고 가시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과 남성에 대한 역할에 대한 변화가 심리학자 융에 의해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전망 부분에 있어서도 그 미래에 대한 시간을 보는 것보다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를 보는 경향들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관점들은 우리가 심리적인 이론에서 봤을 때에 나타나는 측면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분으로 모두 다 노화에 대한 심리적 측면을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노인들의 또 다른 측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연령과 상관없이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무줄처럼 비록 이제 충격을 받아서 매우 힘이 든 시기를 거치지만 이걸 극복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우리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충격을 받았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 측면도 매우 충격적인 삶의 그 이벤트에 틀림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앞으로 이 노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본인이 노후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켰을 때 보다 노후의 삶이 건강하고 또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에서는 이런 회복 탄력성 중재 프로그램 레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내가 그 노화에 대해서도 내가 나이를 먹었더라도 더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끊임없이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 학습하고 그 부분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보다 그 오토노미, 자율성이 증가가 되고 하는 측면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주관적 노화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그 저하를 어르신들이 경험하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극복을 함으로써 그 주관적 노화, 주관적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좀 더 사회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의 심리적 측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그간에는 보통 수동적이고 또 조심성이 있고 의존성이 강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을 해왔지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변화를 극복을 하고 긍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긍정의 힘도 또한 노후의 심리적인 측면으로 갖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심리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검증하고 또 앞으로 어르신들도 개인의 삶에서 계속 끊임없는 변화를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지적 측면입니다. 인지적 측면은 앞으로 많은 강의를 통해서 설명될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능력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걸 행동으로 처리해내는 그런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의력에 대한 것, 언어, 또 기억,
또 시공간 능력, 또 이걸 행동으로 실천하는 실행력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인지기능 장애,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단계에서는 치매라고 하는 진단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러한 부분에서 인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저희는 이러한 인지 장애와 관련된 앞에서 신체적 부분, 심리적 기능 그리고 사회적 기능적 능력과의 그런 다양한 관계성에 대해서 보다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노화의 사회적 측면입니다. 사회적 측면은 우리가 치매를 다루는 과정에서 많이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사회적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노후에 있어서 신체적인 심리적 측면 이외에 또 중요한 요소로서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회적 노화라고 하는 부분이 치매의 다양한 치매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로서 의미 있게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들을 이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노화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적 관계망과 또 그런 상호작용에 있어서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또 연령에 따라서 봤을 때 그런 사회화가 규범적으로 역할이 줄어든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러한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 생애 주기에 있어서 그 경제적인 역할이 줄어들고 또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보다 현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 경제적 문제는 소득에 대한 부분 또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적 문제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취업 분야에 있어서 이제 퇴직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관된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 부분은 생애 전반에 걸쳐서 소득이 가장 감소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노인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 관계망이 축소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고립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우울증으로 발전이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노인 자살이 되는 그런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수가 적고 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규모가 늘어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소외와 고립이 늘어나게 되면서 노인 자살,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뉴 소셜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세계적으로도 평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정책들이 들어왔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개발된 점이라는 것이 연관성을 갖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치매 고위험군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독거노인은 치매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건강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건강에 있어서도 어렵고 또 사회적인 소외가 일어나게 되면서 건강이 더 나빠지신다라고 하는 건강 형평성의 우려를 갖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 독거노인의 비중을 2017년 최근에 노인 실태 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파란색이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은 현재 2017년 작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들 중에 24%가
혼자 사시게 되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증가율로 봤을 때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거 노인들이 사시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독거 노인에 대한 종합 생활 지원 대책을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건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그리고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치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아니지만 노인 부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래프로 봤을 때는 빨간 선이 이제 노인 부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노인 부부로 구성된 가구가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노인끼리 되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건강과 사회적인 도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독거 노인에 대한 비중과 또 노인 부부의 비중을 합했을 때 약 전체 70%의 노인들을 저희가 잠재적인 위험 계층으로 보고 접근해 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4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 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전체 10만 명당 노인의 노인 자살률이 현재 78명에 가까운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노인 우울과 노인의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양적인 측면도 문제가 되지만 증가율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노인 자살과 관련된 그리고 자살 시도, 자살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노후뿐만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중년기부터도 개입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 실태를 보게 되면 1인 가구로서 중년 남성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에 비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비중이 4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자살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장년층부터의 노후 자살에 대한 자살 예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치매와 연관된 접근을 매우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면 노화의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크게 소득과 빈곤의 문제가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로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국가의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해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노인의 소외와 사회적 고립과 연관되고 이러한 것들이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는 가능성을 갖고 위험 인자로서 유의미하게 보고 우리가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화의 기능적 측면입니다. 기능적 측면은 신체적 측면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노인성 질환이 없더라도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측면으로서 최근에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능적 측면은 우리가 크게 일상생활에 대한 수행 능력이나 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또 화장실을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르신들이 혼자서 사실 수 있는 측면에서 가능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거나 노인끼리 사시는 비중이 전체 노인에서 70%에 육박하는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는 데 있어서의 이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한 시사점을 갖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과 인지장애로서의 치매가 매우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치매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기능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돼서 봤을 때 노쇠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노쇠와 혹은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서의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기능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입니다. 노쇠는 아직까지 질병 코드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매우 약 27% 정도가 이 노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심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장기 요양에 있어서의 요양 상태로 가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쇠라고 하는 부분은 WHO나 연구자의 정의에 따르면은 이 노인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서 건강 상태에 대한 감소가 일어나서 몸무게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피로를 많이 느끼신다든지 아니면 걸음걸이가 늦어지시거나 혹은 걸음걸이의 균형이 깨지시거나 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감소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신체적인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신체적인 측면의 변화도 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노쇠가 일어나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노쇠가 일어나는 측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노쇠, 허약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정신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 그러니까 노인 우울이나 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었을 때 훨씬 더 노쇠가 더 많이 그리고 빨리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신체적인 측정에 의해서는 프리드에 의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 말씀드렸던 다차원적인 측정에 있어서는 이런 GFI나 TFI와 같은 그런 검사 도구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신체의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쇠 혹은 기능적 건강이라고 하는 경우는 WHO에 따르면 우리가 건강한 노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기능적인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기능적 건강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접근이 되겠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른 노인 실태 조사를 따르게 됐을 때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약 23.7%가 신체적으로 앞에서 살펴봤던 ADL과 IADL이 신체적 기능에 제한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유병률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쇠 코호트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앞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체적인 기능 상태가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치매와 관련된 연관성 또한 높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룹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한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이러한 기능적인 그 저하, 노쇠라고 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단순히 신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우울이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소외가 이루어지고 그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노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열악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노쇠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은 치매를 포함한 건강 상태가 낮아지게 되고 이 부분은 사망에 이르는 시점이 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론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아직 실증적으로 많은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능적 측면이 치매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고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화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 수행 능력의 ADL이나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의 IADL과 같은 기능적 저하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 봤을 때 노쇠 혹은 근감소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치매와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증을 저희가 보다 한국적 맥락에서 심도 있게 해나갈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5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건강 노화라고 하는 것을 WHO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는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를 유지하고 또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으로서 정책의 개입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던 곳에서 나이를 먹어가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천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노후에도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활발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 부분, 특히 건강 노화라고 하는 부분은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실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신체적, 기능적 노화, 그리고 정신적 노화, 사회적 노화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렇게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전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건강한 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개입 또한 이렇게 다차원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증상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 치매 환자들이 가지시게 되는 신체적인 저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들의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치매 환자분들에 대해서 다차원적인 고려, 그리고 치매에 있어서의 경도인지 장애와 같은 또 그리고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의 고위험군들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으로서 이러한 논의를 우리가 어르신들이 치매와 또 치매와 관련된 증상들을 관리하시고 또 본인의 삶을 잘 영위하실 수 있도록 케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걸 통한 이제 그간의 노력들도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될 새로운 가치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의 변화들을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아직은 연구적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개념적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에서 많은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서 현재로서는 이론적이고 연구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은 다양한 고령층화 서비스를 접근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부분이 공공에서 제공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고령층화 산업으로서의 서비스로서의 다양한 공급자와 또 다양한 대상자들이 수요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이 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보다 균형감 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치매에 대한 국가 정책으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부분을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시니어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뿐만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어르신들의 삶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또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자립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족들에 있어서는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인 신체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령화와 또 치매와 같은 그런 노인성 질환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혹은 또 이러한 질병들이 늦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속도를 완화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기술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은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서 1000만 노인의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개개의 노인분들이 모두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분들이 일일이 가르쳐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노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또 그거에 맞는 서비스나 또 기술들을 잘 접목시켜서 본인들이 계속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의 맞춤형 그리고 그 부분을 스스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측면에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기술과의 융합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해서 새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5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요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중심의 케어입니다. 영어로는 Person Centered Care라고 표현을 하고 병원의 환경이라고 한다면 Patient Centered Care, 그리고 요양시설이라고 한다면 레지던트 센터드 케어, 이런 표현으로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입니다만은 저는 사람 중심의 케어라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많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 관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의료진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봄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돌봄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돌봄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율성을 갖고 오토노미를 갖고서 본인들의 돌봄의 방식을 돌봄의 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돌봄과 관련된 그런 퀄리티를 높이게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지지적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도 Person Centered Care in Dementia라고 하는 과정이 만들어질 만큼 치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치매 환자가 단순히 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의 하나로서 생활인으로서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집과 같은 환경이고, 세 번째는 친밀한 관계는 이제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인파워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성, 오토노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인들이 그 치매와 혹은 돌봄과 관련된 케어에 대해서 노인의 선호도와 요구를 내가 언제 식사를 하고 어디서 식사를 하기를 원하는지 등에 대한 본인의 그 선호를 얘기하게 하고 그거를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개별적인 케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식사하고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이 원하는 그 니즈를 반영한다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집과 같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어르신들은 심리적 변화에 있어서 본인들이 익숙한 것, 과거에 대한 것들을 매우 친근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간에 갖고 있었던 환경을 통해서 안정감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적용되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됐을 때 공간을 구성하는 측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친밀한 관계로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간의 매우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본인들이 어떤 지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판단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또 직원 간의 그런 평등한 관계 또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직원들의 만족이 있을 때 서비스를 제공받는 치매 노인 또 다른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더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케어는 우리가 이러한 자율성 그리고 집과 같은 환경, 친밀한 관계 그리고 직원들의 인파워링을 통해서 보다 개별적으로 맞춤형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영국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법에 반영이 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노인 케어 혹은 일반 병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영구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 중심의 케어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생활인으로 보게 되고 어르신들의 니즈를 존중하고 직원들의 인파워링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관점의 변화가 논의가 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결정권입니다. 셀프 디터미네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앞에서 사람 중심의 케어와 유사한 맥락으로 접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치매와 같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자기 결정권의 행사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본인들이 돌봄을 받게 될 때 자기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하는 측면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후견인 제도라든지 일본의 디카페와 같은 경우에 치매 어르신들의 의견과 욕구를 이제 수용하는 형태의 그런 논의의 장이 이제 마련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 결정에 대한 자기 결정권, 자기의 욕구 그리고 그 부분의 니즈를 반영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 결정권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율성이라고 하는 측면과도 연관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환경의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잘 결합해서 내가 이 부분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으로도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많은 치매 케어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이, 또 치매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이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기결정권을 높이고 그 관점에서 사람 중심의 관점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그런 개념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제 CCRC 개념으로 은퇴를 하고서도 이제 본인이 계속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또 몸이 나빠졌을 때는 그런 보조 기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더 나빠졌을 때는 이제 너싱홈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연속적인 측면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이고, 이 부분이 시니어 하우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우리가 어르신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이 이제 그 엔드 오브 라이프에 가서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속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 치매 돌봄 케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케어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르신들이 자기의 삶을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기 결정권과 사람 중심의 케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반영해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본인의 삶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자기 효능감을 갖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매우 중요한 돌봄에 대해 있어서 주요한 변화이고, 이 부분이 이제 치매 케어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한국적 상황에서 검증해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건강정보 이해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정보 이해 능력은 우리가 건강정보, 여러 가지 건강정보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보를 획득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거를 이제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WHO에서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건강 정보를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이 높아지게 되면 본인에게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적극적으로 얻게 되고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서 건강에 대한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건강 형평성,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한국 상황에서는 영구적으로 이제 검증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그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어르신들도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 낮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러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거나 혹은 그것과 관련된 본인에게 유리한 건강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이 된다라고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정신건강, 노인 우울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울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치매와 연결지어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디멘치아 리터러시라는 표현으로 치매 이해 능력이라는 것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건강정보 이해 능력, 헬스 리터러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틀에서 마찬가지로 치매에 대한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그 지식,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본인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한 예방이 있거나 혹은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연구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그 표와 같이 이런 형태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관념에 대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돼 왔었는데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WHO의 내용대로 지식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까지의 통합적인 접근에 있어서의 디멘치아 리터러시라고 하는 척도가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이것에 대한 치매 이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그 다른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이 아래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그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그 치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러한 프랑스, 호주, 영국, EU와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국민들 전체에 대해서 건강 정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하여 그 국가 프로그램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높여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그 건강 상태로서의 중요한 대안이 제시가 될 수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치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5번째 기술 수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한 기술이 내가 이것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라고 느꼈을 때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실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치매 돌봄과 관련된 부분들로 살펴봤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되겠습니다. 치매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살펴보게 되면은 치매 돌봄에 대해서는 한 연구 결과 메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 기술은 ADL 일상생활 능력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배회 방지와 같은 모니터링 그리고 신체적인 보조, 그다음에 인지 재활에 대한 보조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재활에 대한 기술, 또 정서적인 부분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령치나 기술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는 치매 환자들의 인지 재활과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 제품입니다. 바이크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인지 재활을 동시에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케어 로봇을 통해서 운동이나 또 사회적 관계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봇이 되겠고요. 주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단 리프트나 플랫폼 리프트를 이용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동과 관련된 부분은 노인들이 집안에만 계시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셔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 소외를 줄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동 수단이 것이 이동 서비스가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대에 타고 내리기 쉽도록 하는 복지 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IT를 통해서 휠체어가 이제 앉을 때나 걸을 때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쉽게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스마트 이동 로봇이 되겠습니다. 또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낙상 교육이나 재활 교육을 이렇게 로봇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 사례들은 이제 많이 소개된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소셜 로봇처럼 서로 이제 대화를 한다든지 약 먹는 시간을 알려준다든지 실제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로봇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양한 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본인들의 삶의 도움을 받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르신들이 실제로 기술을 그 부분들이 기술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그 개발된 기술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측면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검증을 해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 수용도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특히 이렇게 시니어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되는 게 매우 중요해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술 활용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이나 혹은 중고령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이나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혹은 국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과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증진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고령자에 대한 기술 수용 모델은 실제로 어르신들이 기술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기술 자체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술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본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용자 관점의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들이 실제로 어르신들이 잘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됐고 편리했고 그래서 나의 건강 상태나 치매 예방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케어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가 그간에는 재활이라고 하는 측면 혹은 케어라고 하는 측면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초고령 사회 1,000만 노인 인구가 됐을 때 그리고 치매 노인이 점점 더 많아지는 10% 이상이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케어라는 관점에서 좀 더 발전이 되어서 자립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목적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어르신들이 또 치매에 대한 고위험군들이 또 치매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적 독립적 생활을 도와드리고 또 그걸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 또 오토노미 자율성을 통해서 그런 수요와 또 그것을 본인들의 삶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사람 중심의 케어가로 발전되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 이걸 둘러싼 종사자분들이 본인들의 자기주도적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인파워링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을 사회 시스템이 지지하는 그러한 생태계가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